지금 50bp 낮출 수 없죠. 갑작스럽게 하기엔 조금 그렇죠. 지금 한 달은 25bp예요. 낮춘다고 해봐야. 25bp인데 이게 50 뭐 그렇게 충격적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그냥 나는 그냥 시그널링 정도 아닌가 시장에 예? 그 정도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효과 한번 어떻게 돼요? 있어요? 사실 금리 인하를 그렇게 반대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필요한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거에는 그 해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은행의 이제 모형에서는 뭐 BOK DPM이란 다이나믹 프로텍션 모델이라는 그 모형의 모델이 바뀌었군. 그 일반 균형 모형을 활용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한 그 결과 자체로만 본다면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2012년 7월과 10월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이제 세 차례 연이어 금리를 25bp씩 이제 인하했는데요. 2012년 7월하고 10월에 단행된 금리 인하가 이제 작년 2013년 경제 성장률을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그러고요. 지난해 5월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됐는데 두 개 한다면 2년간 평균으로 본다면 0.2%포인트씩 끌어올렸다. 이게 이제 그 모형의 추정 결과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성장률에 뭐 얼마의 그 재고 요인이니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인데 저는 이제 조금 반대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금리를 동결 계속 하고 있으면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그 조금 예를 들면 제가 그 전라북도 촌놈인데요. 네. 원래 요맘때면 늘 홍수가 납니다. 근데 지금 원래 장마가 왔어야 돼요. 근데 올해 장마가 왜 안 와요? 좀 늦게 온다. 좀 늦죠. 네. 이제 온다. 하여튼 저는 이맘때 항상 홍수 났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 뚝을 넘어서 이제 물이 넘치면 집으로 물이 들이쳐요. 그러면 이제 양동이 들고 열심히 이제 집 밖으로 물을 퍼냈는데 저희 집만 물을 퍼내는 게 아니잖아요. 앞집에서 똑같이 물을 퍼냅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 집에서도 물 푸고 앞집에서 물 푸니까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힘드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좀 쉬죠. 그냥 앞집에 계속 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집에서 푼 물이 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합의를 하죠. 둘 다 하지 말자. 네, 둘 다 안 하든 둘 다 같이 하든. 취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는 글로벌 통화 전쟁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국이 자기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물을 퍼내는 것처럼 통화를 풀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쉬고 있는 애한테 그 통화 가치의 절상 압력이 몰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로 봤었을 때 미국도 여전히 돈을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존도 최근 금리 인하를 다시 했고 뭐 일본은 뭐 작년부터 계속 돈을 꾸준히 풀고 있고 이 외환 시장이 주식 채권 시장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뭐 외환 시장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외환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은 가치 오르고 가치 떨어질 수 있지만 외환 시장은 교환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누군가의 통화 가치는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주요 국가가 자기 통화 가치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화 가치의 반대급부의 절상 압력 누가 받냐는 거죠. 놀고 있는 애. 그러니까 그게 한국인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주열 총재 취임하자마자 선제적인 금리 인상 검토하겠다. 이러니까 글로벌 FX 트레이더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통화 완화하는데 한국은 통화를 긴축으로 가져가겠다. 이건 땡큐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같이 물을 퍼주는 것처럼 각국이 지금 돈을 풀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맞대응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쓸데없는 통화 절상 압력들이 계속 노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방금 한국은행을 놀고 있는 애로 비유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직무유기라고 한번 얘기했다가 혹시 무슨 뭐 항의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죠? 전화 왔습니다. 베스트 애널이시니까. 요걸 뭐 딴 걸로 전화가 왔었어요 한번. 딴 걸로. 근데 어쨌든 뭐 한국은행이 놀고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사실은. 만약에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인하를 가게 되면 초반에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하셨는데 네. 지금 한 2달 사이에
경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의사록 보고 저는 많이 놀랐어요. 6월 의사록 보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의사록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당초는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가계부채나 이런 걸 보면 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필요도 있다는 식의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경제에 대한 우려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고 환율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완전히 바꿨네. 네. 많이, 몇 달 예.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전에 발언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가계가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주 시장을 굉장히 그렇죠. 공포로 몰아넣었었죠.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우리나라의 그 소득 분배가 이 소비 위축의 장기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또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또 기존에 봤던 거와 어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그 시기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깜빡이 논란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좌회전 깜빡이 예, 그 우회전하고 전임 이런? 총재 있을 때 좌측 깜빡이 넣었다가 이제 우회전 해갖고 우리 이 총재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주 초반에 이 호기 있게 향후의 기준금리 방향성은 인상입니다. 딱 이렇게 질러놓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회전 깜빡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켰지. 넣었죠. 제가 보기엔 2번 넣었어, 2번. 맞아요. 너무 많이 넣으셨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주워 담기가 급급한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숙했지 않냐. 이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 단언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가당착 이런 거에 조금 자승자박, 뭐 이런 거. 자승자박. 미국 최근에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게 좋게 나와요. 예. 미국에 어쩌면 통화 정책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전 정말 그게 궁금해요. 사실 6월 회의에서는 FOMC에서는 뭔가 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거고 또 어저께 IMF 연설에서도 그냥 계속 저금리 기조 유지할 거다. 사실 그 지표를 봐도 그렇고 이제는 뭔가 좀 시그널을 줄 때가 왔는데 미국 주가 오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왜 안 주는지 이게 저게 진심인지 아니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스탠스가 바뀔지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해요. 스탠스는 바꾸라고 그거에 있는 따라서 거니까. 예, 우리 뭐 외국인 주식 자금도 좀 이제 또 완화되면서 원화 강세 압력도 좀 이렇게 잦아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 현실적으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 구체적인 수단이 과거와 같은 그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안 먹혀들거든요. 지금 뭡니까 지준이 모자라는 은행이 지준이 남는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고금리를 그거를 이제 건드려서 올리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 마지널하게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RP 채권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남아도는 초과 지준이 뭐 거의 3조 달러 가까이나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 같은 방식으로는 못 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방식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상승은 이머징 국가들 특히 외채가 많아졌던 그동안 외채가 많아진 이머징 국가들의 줄줄이 외환위기 가능성을 지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입장인 건 미국이 아닌가 신흥국 생각합니다. 예. 상황도 좀 봐주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정말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기존의 연준이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6.5%, 그다음에 물가는 2.5%에 이르기까지 기준금리는 건드리지 않겠다. 근데 실업률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고용률 쪽으로 철폐를 했죠. 올렸죠. 근데 연준이 얘기했던 그 실업률 6.5는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고용시장이 그만큼 정상화되면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업률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 참가율이 상당히 급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게 질적인 그 개선 부분들까지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의 현재 고용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이 실업률을 이제 U1부터 U6까지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 실업률은 U3를 얘기를 하고 광의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U6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실업률은 실업자를 좀 더 까다롭게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이제 일자리 갖고 있어도 만약에 임시 근로자면은 정규직 원했기 때문에 얘도 실업자고 구직 활동 안 해도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라서 포기했다 이러면 얘도 실업자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실업자를 체감 실업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마냐면 실업률 지금 12%가 나와요. 이게 금융위기 이전 평균이 8%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런이
고용시장이 여전히 정상에서 멀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광의의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떨어질 때까지 앞으로 1년은 훨씬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미국 쪽의 금리 정책이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면 우리의 금리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장의 혼란이나 금리 정책의 혼란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결론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원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통화 정책이 차별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인상을 하는 데가 있고 누구는 인하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통화 가치가 절상되느냐 절하되느냐인데 설령 미국이 다소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긴축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달러 가치가 여전히 약세를 유지하고 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계속 절상된다면 미국이 저렇게 테이퍼링 할 때 ECB는 금리 인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국과는 차별적인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난 해외 출장을 갈 계획이 몇 번 있어서 그런지 워낙 강세되니까 좋지.